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분말 재료 강의를 맡고 있는 김정기라고 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분말의 특성주 중에서 제 대표적인 것들, 분말 특성 중에서 크기와 표면적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랑 그리고 이걸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배워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크기 표면적 말고 또 다른 특징들 중 하나인 재료의 유동도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 그리고 그 유동도가 이제 재료 그 분말 성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형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워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들 뭐 많은 분들께서 대충 짐작하시다시피 분말이 되게 미세하죠. 좀 미세하다 보니까 어, 우리 흔히 보는 이 사이즈가 미세먼지의 크기랑 상당히 비슷해요. 이런 미세먼지가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몸에 좋진 않죠. 몸에 안 좋아요. 몸에 안 좋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위험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분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약간 학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제 혹시나 분말을 만질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한번 배워보고 어떻게 하면은 분말을 조금 더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배우는 내용들 크게 두 가지가 플로어빌리티 유동도에 대한 개념이랑 이제 세이프티 레귤레이션 안전 수칙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제가 재생을 못 해드리겠지만은 이 동영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깔때기를 냅두고 분말을 채워 넣어요. 분말을 채워 넣은 상태에서 입구를 막았을 때 상대적으로 유동도가 좋은 재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처럼 막 콸콸콸콸콸콸콸 흘러내리겠죠. 밑에 바스켓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겁니다. 근데 유동도가 안 좋고 되게 걸쭉한 분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바스켓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 흘러내리고 약간 조금 찐득하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겠죠. 네, 요런 제 분말의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하는 게 유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유동도가 나타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흔히 분말을 이용해서 재료를 만들 때 보게 되면은 압축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죠. 네, 요즘 압축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분말들이 막 응집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쌓여 있을 겁니다. 근데 얘를 누를 때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유동도가 좋은 재료들은 좀 쉽게 움직여가지고 쌓이겠죠. 근데 유동도가 낮은 애들은 자기들끼리 그 흐름이 좀 방해되다 보니까 잘 안 눌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동도가 높은 애들이 성형이 조금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또한 요즘 제일 핫한 재료들 중 하나인데 핫한 공정 중 하나죠. 적층 제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적층 제조들이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분말을 밑에다 깔아놓고 레이저를 지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녹였다가 굳혀가지고 재료를 만들게 되거 그 모형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분말을 옆에서 막 쭉 흘려서 와요. 근데 이게 유동도가 좋으면은 얘네들이 잘 흘러와가지고 층을 막 쌓아서 올릴 텐데 유동도가 나쁘면은 얘네들이 잘 안 오겠죠. 안 오다 보니까 이 층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균일하지 못하게 적층제조 조형체가 제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분말 특성에 있어서 크기, 네, 그리고 표면적 다음으로 네, 요 유동도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고요. 네, 크기 표면적 유동도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고 요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분말의 플로어빌리티랑 영향이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당연히 분말 간의 마찰력 때문이겠죠. 네, 마찰력이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말들 자기들끼리 이제 그 표면 자기들끼리 이제 마찰력이 되게 높으면은 계속 막 붙어 있으려고 하겠죠.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해가지고 어 막 기울어지더라도 잘 안 흘러내려요. 근데 얘네들 사이에 마찰력이 작으면은 뭐 어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스무스하게 흘러내리겠죠. 왜냐면 마찰력이 없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요구된 힘이 되게 적어서 조금만 기울여도 네, 잘 흘러내릴 겁니다. 그래서 그 플로빌리티가 좋은 재료랑 나쁜 재료에서 나타나는 그 분말 유동 특성이 되게 달라져요. 얘같이 이제 유동도가 되게 높은 재료들 같은 경우는 엄청 물처럼 막 흘러내려서 하나하나 이렇게 흘러내리는 반면에 이제 매우 나쁜 재료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잘 아예 안 내려오려고 하는 네, 되게 응집된 네, 형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간 그 사이에 있다고 하면은 잘 흘러내리다가 자기들끼리 뭉쳐서 내려오는 애들이 가끔은 보이는 네,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유동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말의 크기랑 표면적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직접 눈으로 이게 뭐 눈이라고 할게요. 뭐 저는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눈으로 직접 관찰이 가능한 특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마찰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좀 약간 더 보기 위해서 요 슬라이드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네, 요게 이제 마찰력이죠, 영어로. 네, 요 마찰력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예요? 요 마찰계수죠. 네, 요 마찰계수예요. 그 마찰계수에 의해서 이제 유동도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마찰계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표면 거칠기가 있어요. 네, 요게 러프니스가 거칠기죠. 네, 거칠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동그랗게 생긴 이제 구형의 분말이랑 이제 요렇게 이제 불규칙하게 생긴 분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 거칠기가 어디가 더 높죠? 당연히 거칠기가 여기가 더 크죠, 지금. 러프니스가. 러프니스가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어, 네.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도를 따지게 되면은 네, 이쪽이 더 안 좋고 이쪽이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분말들이 얘네들이 표면적이 되게 좋기 때문에 어, 표면에서의 화학 반응 같은 게 은근히 잘 일어나요. 뭐 그 화학적인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얘뿐만 아니라 뭐 모세관 현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상대적으로 이제 침투성이 좀 더 큰 애들은 물을 좀 더 뭐 수분을 잘 흡수한다든지 뭐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더 잘 그 표면에서 화학적 반응이 잘 일어나면 잘 붙어 있으려고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아예 없는 애들보다는요. 네. 그래서 얘네들의 특성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동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여기 표면에서 일어나는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들은 따로따로 움직이려고 할 건데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잘 붙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쪽이 이쪽이 유동도가 좀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벌크 재료에서는 이제 마찰 가스에 이 표면적에 영향이 없어요. 네, 그 그 N 뮤라는 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그 표면적이라는 요소가 마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 표면 서페이스 에리아 그러니까 표면적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요 뮤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자리가 넓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결국에는 표면적이 넓다는 뜻이죠. 네, 반응이 일어나는 표면적이 넓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말의 개념에서는 표면적 역시 마찰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요소가 마찰계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마찰계수에 의해서 유동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유동도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유동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특성이라고 했어요.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특성이다 보니까 분석 방법들이 상당히 조금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진짜 겉보기 측정이 가능한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 유동도에 따라서 여기 그 분말이 쌓여 있으면 이 쌓이는 각도가 차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필링 앵글이라고 해서 쌓인각이나 아니면은 뭐 안식각이라고 이제 좀 고급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 없고 사인각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동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다가 딱 그 정해진 무게의 분말을 넣고 난 다음에 얘가 몇 초 동안 흘러서 다시 이쪽을 꽉 채울 수 있게 되는지를 측정하는 유동 플로우 레이트 측정법, 유동 속도 측정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동도에 따라서 이제 겉보기 촉이 이제 그냥 부었을 때 밀도랑 이제 탭 밀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처음에 이제 컵에다가 분말을 넣었어요. 컵에다 분말을 넣고 난 다음에 얘를 탁탁탁탁 흔들어 봐요. 탁탁탁탁 흔들면은 얘네가 조금 더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죠. 요 빈자리를 채운 상태에서의 밀도를 템 밀도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초기 상태 겉보기 밀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밀도 차이에 의해서도 재료의 유동도를 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유동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요 측정 방법은 각각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겉보기 측정법이에요. 겉보기 측정법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사인각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분말을 이제 쭉 내려가지고 바닥에다가 쌓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산 모양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쭉 생길 건데 이게 분말의 유동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쭉 가다가 자기들끼리 마찰이 없으니까 쓱 하면서 계속 옆으로 쭉 퍼지겠죠. 쭉 퍼지게 되고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유동도가 나쁘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마찰력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쌓이더라도 막 자기들끼리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산 모양으로 형상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동도가 높은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이제 결합력이 낮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서 산이 형성이 돼서 알파 값이 낮다. 알파가 이제 그 사인각이거든요. 사인각이 낮게 나오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사인각이
네, 유동도가 낮아서 자기들끼리 이제 좀 그 마찰이 좀 심한 경우에는 쌓임각이 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쌓임 그 유동도가 정말 나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완전 극단적으로 쭉 이렇게 계속 올라가진 않겠죠. 이게 너무 불안정하죠. 이렇게 되니까 어느 시점에서 얘네들이 확 무너져요. 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쌓임각이 역시 존재하고 그 플러스 알파로 네, 네, 콜렉스 앵글이라고 해가지고 무너진 각도가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네, 요 두 개를 같이 측정을 해줘가지고 이제 유동도가 매우 나쁜 재료의 특성을 분석을 하게 돼요. 네, 요렇게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자면은 어, 이 겉보기 측정법이라는 방법 자체가 이제 굉장히 평평한 수평면에서 이제 쌓이는 피라미드 형태의 분말의 각도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마찰력이 큰 재료, 그러니까 유동도가 나쁜 재료가 더 높은 네, 쌓인각을 보이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 좀 가끔가다 세라믹 재료나 좀 약간 되게 입자가 불규칙한 재료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플로빌리티가 그러니까 유동도가 굉장히 나쁜 재료가 있잖아요.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쌓이다가 막 무너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 쌓인각뿐만 아니라 무너진 각도 역시 같이 측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까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동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분말의 크기랑 모양과도 크게 관련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분말이 동그란 분말이 있고 분말이 불규칙한 분말이 있으면은 어떤 분말이 유동성이 더 좋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더 좋을 겁니다. 네, 이쪽이 유동성이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형 분말이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분말보다는 유동도가 더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은 재료가 큰 재료가 있어요. 입자가 작은 재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큰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은 표면적이 어디가 넓어요? 표면적이 이쪽이 훨씬 큽니다. 이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만약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쪽이 훨씬 우세하겠죠. 그런 그 뜻은 뭐예요? 그럼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화학적 반응이 조금 더 잘 일어나는 애들 쪽에서 네,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기들끼리 더 달라붙는다고 했죠. 네, 달라붙다 보니까 유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큰 입자가 더 좋아진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미세한 입자가 더 안 좋은 유동성을 가진다. 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사인각을 아까 전에 제가 평면에서 일반적으로 측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평면에서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요 측정한 각도가 거기서만 보이게 될까요?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말들을 막 회전을 할 때도 요 각도까지는 자기들끼리 땅에 막 붙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을 기울이더라도 여기까지는 이제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뭐 사실 요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위에서 쌓아 올리더라도 요 각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게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요 각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회전이 일어났던 얘네들이 쓱 밑으로 흘러내릴 거고 티팅을 했을 때도 얘네들이 쓱 흘러내릴 거고 드레이닝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쭉 퍼져가지고 막 쏟아지겠죠 분말들이. 그래서 요런 그 각각 분말을 이용한 분말의 뭐 이동이라든지 공정을 진행할 때 요 각도가 같이 고려될 수가 있다. 네, 요거 부분 역시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되게 단순하죠. 요 필링 앵글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봐서 나오는 그 결과 각도 값으로 이제 유동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A라는 재료가 알파가 몇 X도 뭐 B라는 재료가 알파가 Y도
C라는 재료가 알파가 Z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차가 좀 생각보다 많은 분석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석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실질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방법들을 좀 채택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동 속도 측정법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유동 속도 측정법. 네, 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방법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무게 파워 분말 일반적으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0g의 분말을 네, 홀플로우 미터라고 있어요. 이게 뭐 사람 이름이긴 한데 그 홀플로우 미터라고 하는 요 아마 영상은 제가 틀어주지 못하겠지만 요렇게 생긴 그 기구가 있죠. 요 기구에다가 분말을 딱 집어넣고 입구를 막아놔요. 일단 입구를 안 막아놓으면 이거 분말 넣자마자 막 버려 분말 넣자마자 계속 내려오겠죠. 쓱 흘러내려올 건데 요걸 막기 위해서 입구를 막고 난 다음에 분말이 다 채워진 시점에서 초시계를 들고 네, 기다리고 있죠. 초시계를 들고 기다리다가 얘를 딱 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흘러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요 밑에 쌓이게 될 건데 이 쌓인 50g이 다 통과하는 시간이 있겠죠. 시간 t를 측정을 해가지고 유동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시점에서의 단위 플로우 레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가 가능한데 하나는 이제 매스 퍼 유닛 타임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흘러나오는 그램수로 이제 많이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글씨를 좀 적어보자면은 50g이 분말이 다 내려오는데 한 2초 걸렸어요. 그러면 50g 퍼 2초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매스 퍼 유닛 타임이 얼마가 나오죠? 25가 되죠. 네,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냥. 네, 그램 퍼 세크.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도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50g이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요게 커지겠죠. 네, 요게 커지게 되고, 이게 크다는 게 무슨 뜻이죠? 유동도가 어떻죠? 유동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일반적으로 유동도가 높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유동도가 낮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통과하는 매스가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하는 매스가 작다는 게 이제 유동도가 낮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유동도가 낮기 때문에 50g이 통과하는데 통과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네, 이렇게 돼서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방법이죠, 방법 자체는. 네, 방법 자체는 되게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딱 한 슬라이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50g의 분말을 이 안에다 집어넣고 이 50g이 다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측정하면 땡이에요, 얘는. 네, 되게 단순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유동도가 뭐 그럭저럭 괜찮은 분말들은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유동도가 매우 나쁜 분말들은 아예 사용을 못해요. 왜냐 이 애초에 구멍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측정이 안 되거든요. 시간 자체가 측정 불가한 분말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때문에 이제 좀 나온 대체적인 방법이 이제 탭 어페어런트 덴시티 메저먼트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적층 제조에 사용되는 분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플로우 레이트 특정으로 다 커버가 가능한데 뭐 정말 찐득찐득하고 이제 유동도가 나쁜 재료들이 있어요.
유동도가 영 안 좋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 세라믹들 중에서도 있고 입자들이 되게 거친 재료들이 좀 있고 뭐 그런 재료들이 있는데 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어페런트 덴시티를 집어넣고 여기 이제 그 똑같은 양의 무게를 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얘들을 막 아래 위로 막 좌우로 막 흔들어요. 이렇게 막 진동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이에 있던 입자들이 좀 더 밀도 있게 모일 수 있게 되겠죠. 네, 밀도 있게 모일 수 있게 돼서 어 얘랑 얘 그러니까 겉보기 밀도랑 탭 밀도 사이에서 네,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분말의 부피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포화되는 시점이 있을 건데 요 포화되는 시점에서의 부피를 가지고 네, 탭 밀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탭 밀도랑 겉보기 밀도의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겉보기 밀도의 차이가 탭이랑 겉보기 밀도의 차이가 적을수록 어떤 재료의 유동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유동도가 좋아집니다. 이거 좀 되게 의외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탭 밀도 같은 경우는 어페어런트 덴시티 그 초기 겉보기 밀도가 이미 네, 좀 약간 이미 안 좋은 그러니까 겉보기 밀도가 상당히 낮은 재료들 같은 경우는 공간이 이미 되게 많을 거예요. 유동도가 나빠서 얘네들이 예, 자기들끼리 이제 미리 알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예, 알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힘을 조금이라도 줘서 억지로 넣게 되면은 이게 좀 더 잘 밀집이 될 수 있을 건데 유동도가 이미 좋은 애들은 어떻겠어요? 네, 유동도가 이미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좀 약간 자기들끼리 잘 들어간 상태일 거예요. 잘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가더라도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탭 밀도랑 그 겉보기 밀도의 차이가 프로빌리티가 그러니까 유동도가 좋은 분말에서 더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도가 나쁘면 나쁠수록 이 값은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 부분 꼭 좀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밀도 차이가 어떻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점잖게 뭐 실제 뭐 수치로도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중 하나가 칼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얘는 그 겉보기 밀도와 탭 밀도의 부피 차이에 의해서 네, 정의가 된 값이고 그리고 하나는 하우스넘 밀도라고 해가지고 그 밀도를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재료의 유동도를 정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칼 인덱스를 이용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100 곱하기 이제 처음 부피 그리고 탭 부피를 해가지고 요거 뭐 변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변환 가능하겠죠. 왜냐면 무게가 똑같으니까. 네, 무게가 동일하니까 요거는 이런 식으로도 변환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환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탭 밀도랑 겉보기 밀도죠. 탭 밀도랑 겉보기 밀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C가 커지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네, 1 마이너스 로 T분의 로 A인데 로 A가 작으면 그러니까 로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C1 네, 이게 0에 가까워지니까 1이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갭이 더 크다고 보면 되고 이 갭이 크면 제가 아까 어떻다고 했죠? 유동도가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가 25%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유동도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C가 15%보다 높고 15%보다 작게 되면은 이제 유동도가 좋다라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준점이 나눠져 있어요. 네. 그 기준점이 어떻게 그러니까 기준점이 이제
높고 낮음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요 위에 적어놨으니 요 위에 말한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우스너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 차이라고 했죠. 밀도 차이가 이제 겉보기 밀도랑 겉보기 밀도랑 이제 탭 밀도 사이에서의 차이가 이제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제 유동도가 나쁘고,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유동도가 좋다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로에가 일반적으로 로티보다는 작은데, 이 로에랑 로테의 자기 값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1에 가까워지죠. 네, 이 1에 가까워지냐 아니면 1보다 커지면서 더 멀어지냐의 차이로 유동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동도가 좋은 재료들 같은 경우 요 사이에 갭이 작으니까 1에 가까워지죠. 1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유동도가 좋은 거고, 이제 반대로 겉보기 밀도의 값이 작아, 작아져서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동도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너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아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 겉보기 밀도가 10 밀도보다 1보다 작아질 일은 없으니까. 예. 근데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이제 재료의 유동도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직관적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요런 식으로 이제 밀도를 분석할 수 있다 정도까지, 밀도차를 이용해서 재료의 유동도를 분석할 수 있다까지 조금 알아두시면은 학습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말의 플로 유동도에 따라 유동도가 과연 재료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앞에 간단하게 성형과 이제 적층제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형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분말의 유동도가 나쁘게 되면 당연히 그, 그 안쪽 금형을 채우기 힘들겠죠. 금형까지 채우려면 이제 분말이 좀 빨리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지니까 분말 채우기도 힘드니까,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사출 성형 같은 것도 뭐 특정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손이 있다고 할게요. 왜 손이 이렇게 나오냐? 어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분말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요 손가락 끝이 아예 안 채워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뭐 손톱자는 보이겠지만 뭐 안 들어갔다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분말을 이제 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금속 분말들을 막 섞어서 이제 분말 야금 공정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분말의 유동도에 따라서 이제 그 섞이는 특성에 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당연히 유동도 나쁘면 잘 안 섞이겠죠. 지들끼리 막 뭉쳐 있으니까 이거 섞여 뭐 A라는 재료가 있고 B라는 재료가 있는데 뭐 이 지들끼리 계속 안 떨어지니까 섞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필링 앵글이 막 50도 이상 넘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균일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유동도가 좋으면 잘 될까? 잘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끼리 그 마찰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계속 진동이 나잖아요. 진동이 되면은 아까 저번 시간에 분말의 특성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분말의 크기 입자가 다르면은 입자가 다른 애들이 막 지들끼리 막 밑을 가라앉고 막 그런다 했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유동도가 너무 좋게 되면은 너무 쉽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링 앵글이 20에서 10% 되는 굉장히 낮은 애들, 그러니까 유동도가 엄청 좋은 애들도 균일도가 상당히 안 좋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적절한, 뭐 예전에 인터넷 짤에 뭐 적절한 김대기 하면서 뭐 이런 짤이 있었는데, 뭐 어떤 영, 적절한 유동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걸 막아줄 수 있으면서도 이제 너무 높은 마찰력을 가지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네, 그런 영역이 있는데, 요거를 흔히 이제 이지 믹싱 에리어라고 해서 뭐 한글로 직역하면 쉽게 섞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죠.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를 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섞을 때는 너무 유동도가 좋아도 그렇고 너무 나빠도 그렇고 네,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압축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압축을 할 때 네, 고압에서 이제 분말이 거동하는 특징이죠. 이게 뭐 똑같은 압력 P를 가했을 때의 유동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결국엔 최종 밀도랑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얘가 압축성 같은 경우는 그 유동도랑 네, 1대1로 참고 이건 꼭 알아주셔야 돼요. 유동도랑 1대1로 매치가 되진 않아요. 네, 얘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자체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어차피 이거 나중에 성형 쪽 가면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분말 크기도 영향을 미치고 모양도 영향 미치고 분말 강도도 영향 미치고 뭐 당연히 그 윤활제 어떤 거 썼냐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수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 분말 압축성 같은 경우는 아이고 변형이래. 네, 죄송합니다. 변수가 되게 많아요. 변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뒤에 성형 쪽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 그때 또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그 컴팩터빌리티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뭐 동일한 압력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동일한 밀도 만들 때 필요한 압력을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동일한 압력에서 밀도가 얼마나 오느냐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건데, 네, 그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압력에서, 네, 똑같은 압력에서 압축이 더 잘 되면은 압축 밀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린 덴시티라고 하거든요. 요 그린 덴시티가 그 겉보기 밀도보다 당연히 커질 거고, 그 크기 차이가 더 커지겠죠. 커지다 보니까 그 컴피터빌리티가 이제 더 커지게 될 거고 이제 반대로 이제 밀도가 동일하게 도달할 때 필요한 압력을 보게 되면은 그 압축성이 나쁘면 이제 똑같은 밀도에 도달하는데 당연히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를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근데 수치화하기는 이게 더 편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좀 더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근데 정확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말의 성형 쪽에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첫 번째 파트에서는 분말의 유동도에 대해서 제가 좀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분말 유동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사인각 특정, 그러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보는 거. 두 번째로 이제 특정 무게, 일반적으로 50g이라고 했습니다. 50g의 그 분말이 통과할 때 필요한 시간을 측정해서 그 유동 속도를 측정하는 유동속도 측정법. 그리고 이제 그 겉보기 밀도랑 이제 템 밀도를 T의 B구나. 네, 템 밀도를 측정해가지고 그 차이를 이용해서 유동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는데, 자, 필링 앵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각도가 네, 작을수록 유동도가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동속도 같은 경우, 유동속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유동도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 밀도랑 겉보기 밀도는요. 이 둘 차이가 작을수록입니다. 작을수록 유동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동도가 좋은 재료들은 겉보기 밀도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향을 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분말의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안정성을 제가 항상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벌크 상태의 금속 재료들 같은 경우는 뭐 얘네들이 막 분진이 날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분진 날리거나 그러지 않고 표면적이 낮아서 반응성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분말은 그게 아니죠. 네, 분말은 이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특성 때문에 사고가 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분말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 파트는 꼭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분말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한 작으면은 나노미터 단위, 크면은 한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먼지죠. 먼지인데 무슨 먼지예요? 미세먼지예요. 마이크로더스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 안전 기준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뭐 미세먼지 크기라고 보면은 하나가 이제 신비고 하나가 여기 2.5 정도 되거든요. 뭐 PM 뉴스 보면 PM10 그리고 PM 2.5라고 이렇게 나오죠. 요게 지금 파티클레이트 매터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 미세 입자거든요. 네, 뭐 미세 입자 아니면 미세먼지 의 약자예요. 그 요 크기랑 이제 분말 크기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결국.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미세먼지들이 주 성분이 뭔 것 같아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중금속이거든요. 네. 중금속인데 아이러니하게 금속 분말들 다 뭐예요? 다 중금속이죠, 이것도. 중금속이다 보니까 몸에 당연히 안 좋아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분말들이 막 날려요. 이거 분말이 호흡기로 들어가요. 당연히 몸에 안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 네, 질병을 당연히 유발을 할 거고, 그리고 미세한 분말들이 이제 조대 조대한 분말들보다 표면적이 더 넓잖아요. 표면적이 넓으면 저번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응성이 더 크다고 했어요. 네,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몸에도 더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산소랑 이제 반응하면 뻥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뭐 요약하는 슬라이드 첫 번째인데 요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분말들이 막 새어 나가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크게 세 개 정도 있거든요. 하나는 뭐 오염이야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건 둘째치고 반응성 때문에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소랑 이제 반응하면 아까 뭐 연소라든지 폭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얘기하는 분진 폭발이거든요. 네, 폭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그 분진 폭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뭐 제가 영상은 못 보여드리겠지만 주요 그 아마 가끔 이제 그 공장 같은 거 폭발했다고 얘기 볼 수 있을 건데 좀 되게 알, 의아했을 거예요. 왜 설탕 공장이 네, 설탕 공장이 터지는가 네, 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설탕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설탕 그 가루들이잖아요. 요 입자들이 막 날리게 되는데 네, 요렇게 입자들이 있죠. 요 날리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갑자기 전비 스파크라든지 불을 못 그리겠냐? 예, 뭐 이런 식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붙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이제 얘네들이 탄수화물 단당류라든지 뭐 탄수화물들이니까 불이 잘 붙는데 이 불 붙으면은 표면적이 넓으니까 한 번에 막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알루미늄 분말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그 금속들 중에서 왜요? 칼카나마 아라첼리 준하수구 수은백금 했을 때 칼카나마 알 그러니까 마그네슘 다음으로 반응성이 좋죠.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마그네슘 아마 예시 동영상 파일들을 좀 올려놨을 건데 그 동영상 파일들을 봤을 때 그 마그네슘도 반응성이 좋은데 알루미늄도 당연히 잘 불붙 뭐
잘 반응성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산이랑도 반응 잘하고 막 그럴 건데 얘네들이 분말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불붙겠죠. 잘 불붙고 잘 터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붙다 보니까 음, 또 화재도 일어나고 폭발도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뭐 중학교 때라든지 고등학교 때 아마 교과서에 보면 하나 나왔던 반응이 있을 건데 테르밋 반응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요거는 영상을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반응 역시 이제 알루미늄 분말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드리자면은 분말의 입자라든지 이 먼지에 의해서 먼지들이 이제 불이랑 그 스파크에 의해서 쉽게 불이 붙고 네, 불이 붙는다는 게 결국 반응이죠. 반응하고 폭발할 수 있다. 네, 가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한글로 쓰면은 더스트 익스플로전이 직역하면은 분진 폭발이거든요. 네, 요게 이제 실제 실험실에서도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분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예, 일단 당연히 이게 막 막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표면적 이미 넓어질 대로 넓어진 상태니까 불붙기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얘네들이 그 연료로 작용하겠죠. 네. 표면적이 넓을 때 이제 막 산소 반응이 일어나기 딱 좋은 연료처럼 작용이 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 밀폐된 환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밀폐된 환경에 있으면은 이제 이 농도가 점점 지쳐질 겁니다. 네, 참 폭발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산소까지 들어가요. 산소는 당연히 작업할 때 있는데 이 항상 불은 이제 우리가 연소 반응이니까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 산소가 있으면서 이제 플러스로 이제 불이 딱 붙으면은 네, 폭발이 이런 식으로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요소들을 없애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뭐 현실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있고 없앨 수 없는 게 있죠. 일단 산소는 없애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업장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가 없으면은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산소는 되게 없애기 힘들고, 그리고 밀폐된 환경 같은 경우도 예, 얘네들이 지금 뭐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있기는 하겠지만 이 안쪽에 있는 걸 이제 밖으로 꺼내기 시작하면은 이거 그대로 오염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것도 조금 이거를 없애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럼 남는 게 결국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부유 환경 없애기. 네. 랑 연료랑 이게 좀 약간 이어진 개념이긴 한데 얘가 없어지면은 얘가 같이 없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모아가지고 집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좀 항상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불은 없앨 수 있겠죠. 불 같은 경우는 네, 그 인하원은 항상 없앨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담배 피면 당연히 안 될 거고, 뭐 스파크 안 튀게 항상 이제 보면은 우리 주유소 같은 데 가서 보더라도 항상 손 뭐 문 떼고 시작하러 가죠. 손 문지르고 이제 그 기름 넣으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전기 없애라는 거고, 그리고 뭐 불이 붙을 수 있는 뭐 다른 요소들은 없어져야 된다. 없앨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강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체 입자가 이런 식으로 떠 있으면은 각 입자들 크기마다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한 PM10 정도 되는 애들이 요 코 비강이죠. 예, 코 근처에서 몰면서 비염 같은 거 많이 일으킨다고 치면은 되게 미세한 애들은 이제 뭐 기관지까지 들어가서 뭐 네, 이런 식으로 폐포까지 피해 가고, 이제 정말 작은 애들은 이제 혈관에 침투해가지고 혈관에 침투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금속 입자들이 몸에 침투하면 당연히 몸에 안 좋겠죠. 그래서 안 좋은 현상들을 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비염 있을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지염이 있을 수도 있고 식도암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네, 여기도 천식 같은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폐 당연히 안 좋겠죠. 폐 이쪽에 안에 들어가면 뭐 침폐증 나올 수도 있고 네, 폐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담배 피는 거나 중금속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뭐 그래서 담배를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그렇게 담배도 당연히 안 좋을 거고 그리고 혈관 같은 데 침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순환계에도 당연히 영향이 안 영향이 안 좋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머리 쪽에까지 이제 영향을 받게 돼서 뇌졸중 같은 것도 되게 쉽게 올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항상 이제 분말 뭐 금속 분말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세먼지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그럼 도대체 안 좋은 거야라고 왜 안 좋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딱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 전체에 다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전체에 다 안 좋다는 사실을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얘네들을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침투가 안 되게. 네, 침투가 안 되게 막아야 될 겁니다. 이제 그 막기 위해서 이제 실험실에서의 노력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실에 있다면 이제 실험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말이 안 날리도록 모으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래서 뭐 후드를 설치를 한다, 후드 안에서 이제 항상 100%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글러브 박스라고 있어요. 네, 글러브 박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후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그 분말이 날아다니면 그 푹 빨아들여가지고 집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글러브 박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참 밀폐가 돼 있죠. 밀폐가 돼 있는 환경에서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날아다녀도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겁니다. 뭐 글로브박스 아마 요렇게 생긴 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이브 스루 검사 말고 그 음압 검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부스 세워가지고 검사하는 데 있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네, 분말을 막는 데는 요게 최고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이런 분말들 입자들을 우리 몸 차원에서도 막을 수 있겠죠. 당연히 어, 기본이 되는 거는 마스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캐릭터가 쓰고 있는 보안경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분말들 눈에 들어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겠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천 차단하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피부에 닿아도 네, 알러지 같은 게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험복을 입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장갑까지 네, 딱 입어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방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적층제조 실험할 때는 이제 분말들이 엄청 많이 날리거든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 후드라든지 글러브 박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분말들이 어쩔 수 없이 날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우리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의료진들이 입고 있는 옷들 봤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뒤집어 써가지고 네, 뒤집어 써서 이런 식으로 다닌 그 방호복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방호복들을 저희도 그 적층 제조할 때는 많이 입고 네, 실험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안전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죠. 이 부분은 앞으로 뭐 강의가 끝나고 혹시나 이제 뭐 분말 관련 업체, 뭐 창성이라든지 풍산 같은 데 취업을 하더라도 좀 항상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 수칙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를 했듯이 미세먼지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터지지 않고
아프지 않게 실험하는 걸 목표로, 네, 아프지 않고 터지지 않아서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분말 네, 까지 해서 이제 분말의 특성은 이제 다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분말을 이제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계적인 처리를 통한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화학적인 처리를 해가지고, 네, 실험을 하는 경우도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싸면서도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 분사법이라는 이제 분말 제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분말 제조법의 특징과 그 분말 제조에 의해서 나오는 분말의 형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